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코너인 스페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패널 토크는 국외 연사분들의 지식 나눔이었다면 스페셜 토크는 국내 연사분들의 강연입니다. 금융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두 분의 강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기업 해시드 김서준 대표님의 강연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해시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투자하거나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 투자사고요. 2016년, 17년 정도부터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과 철학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좀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믿고 지금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힘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의 합의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앙화된 어떠한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개인들은 최초로 디지털 자산을 자기가 직접 수탁하거나 혹은 금융기관의 망이나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는데요. 그 암호 자산이라고 겉으로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커뮤니티가 함께 운영하면서 원장을 분산된 형태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11년 동안에 걸쳐서 이 비트코인의 원장 자체는 단 한 번도 해킹되거나 조작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합의 알고리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원장을 우리가 함께 커뮤니티가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에너지 위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최근에는 특히 다양한 탈중앙화된 금융이나 게임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경제 모델의 흐름은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 번째 단계의 경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 오던 경제 조직의 모습들을 보면 1990년대 한 중반까지는 중앙화된 거대한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중앙화된 그 회사의 시대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는데요. 중앙화된 거대한 회사 내부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실행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것들을 다 회사 자체가 잘하는 회사들이 성장을 해오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강력한 IT 회사들, 동시에 여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회사는 플랫폼까지만을 만들고 이 플랫폼 위에서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나 제품들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모델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존의 직원이 아니고요. 우버에서 드라이버를 하고 있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우버의 직원들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글을 쓰면서 페이스북의 가치를 만들거나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거나 뭐 틱톡에서 방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 회사의 직원들이 아닌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중앙화된 회사에서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던 방식보다 강력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증명된 플랫폼 경제의 어떤 성공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플랫폼 경제 모델은 성장의 한계와 다양한 문제점들에 봉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들이 성장하는 도중에 이 플랫폼에 참여해서 초기부터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참여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갔냐. 예를 들면 우버가 수십 조의 회사로 성장하는 도중에 초기부터 우버에서 드라이버들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드라이버들은 왜 여전히 가난해야 하는가. 배달의 민족 같은 거대한 이런 음식 배달 플랫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는 엄청나게 큰 재무적인 가치를 가지고 매각까지 되게 되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플랫폼에 참여하던 그런 음식점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인센티브를 같이 누리지 못했는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한 중앙화된 이 센서십에서 발생하는 문제, 커뮤니티는 함께 만들어간 어떤 경제 플랫폼인데 마치 유튜브에서 갑자기 그 검색이나 정렬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수백 명의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튜버가 더 이상 노출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강력한 내부적인 검열 정책 때문에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던 콘텐츠가 검열 저항성에 걸려서 노출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체계를 갑자기 바꾸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혹은 수수료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디지털 콘텐츠 매출의 30%를 취하고 있는 게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인 에픽 게임즈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플랫폼 경제의 한계로 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경이 없고 자유롭게 콘텐츠와 가치가 유통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여기서도 강력하게 국경이 존재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콘텐츠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게 최근에 틱톡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특정 날짜까지 미국 회사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차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미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훨씬 예전부터 틱톡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커뮤니티에서 겪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불만, 혹은 이 어떤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나름대로 충분히 자유롭게 성장하고 디지털 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검열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참여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모든 데이터가 거대한 플랫폼에 그대로 다 쌓이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심지어 정치적인 목적으로까지 판매를 하면서 플랫폼이 어떤 불법적인 혹은 과도한 그런 돈을 벌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과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가 거대한 해법이 될 수 있고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문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을 전통적인 주식회사의 모델과 비교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조직과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창업자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요. 대표도 없는 조직이고 누구나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에 채굴 프로그램을 깔고 전원을 켜기만 하면 저도 비트코인의 운영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통적인 주식회사 모델에서는 내가 얼만큼의 기여를 했을 때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람과 회사의 중앙화된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번 달 혹은 올해 열심히 일을 한 어떤 직원이라고 했을 때 내년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승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에서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는 투명한 프로그램상의 어떤 신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그 해시 파워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제공하면 그만큼 투명하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걱정 없이 누구나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구호처럼 가지고 오는 것들이 이제 공정한 사회,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정말 시스템적인 인프라적인 레벨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부산물처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 토큰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를 향한 내 지지나 응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화될 수 없었는데 토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커뮤니티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주고 거래 대상으로 생각해 주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가치까지 만들고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고요. 또 그런 토큰들이 이제 유통되는 환경에 있어서도 어떤 검열이나 중앙화된 어떤 금융기관들을 거치지 않고서 직접 이해 당사자들끼리 커뮤니티 내에서 혹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커뮤니티에까지도 거의 수수료 없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다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탈중앙화 자율운영 조직의 형태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정한 주체 몇 명이서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고 논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을 가진 사람들끼리 거버넌스를 만들고 누구나 안건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투표를 하거나 의사진행을 하면서 또 이런 내용을 그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같이 이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중에서 가장 최초에 시작된 프로젝트이자 가장 큰 예치 금액을 가지고 있는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이미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프로젝트가 발전되어 오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마치 탈중앙화된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탈중앙화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라고 하는 토큰을 얼마나 많이 유통시킬지 어떤 이자율로 유통시킬지 이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생중계로 이제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콜을 해왔고요. 이자율을 포함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바꾸는 것들도 커뮤니티의 그 홀더들과 함께 투표를 하면서 꾸준히 결정을 해오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면서 점점 더 단단하고 충성도 높은 그런 커뮤니티를 발전시켜 나간 사례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들과 게임들도 다오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서 기업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만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개발자와 커뮤니티 멤버들이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게 네트워크 경제 조직을 만들고 가치를 교환하고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티핑 포인트가 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일시적으로 이제 ICO를 포함해서 야모자산 시장에 광풍이 불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다 겪은 것처럼 거품 자체가 쭉 꺼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기관들과 대중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2017년 당시의 거품 상황과 비교하면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펀더멘털이 훨씬 강해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플랫폼이 많이 진보해서 이제 드디어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유통할 만한 그런 생태계가 기술적으로도 좀 마련이 되었고요. 제가 메이커다오의 사례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탈중앙화된 조직들이 실제로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장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성장시켜 오는 그런 사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뭐 다양한 은행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모든 은행들이 암호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주요 이제 시중은행들이 암호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페이팔이나 벤모, 스퀘어 같은 그런 거대한 핀테크 플레이어들이 암호자산을 유통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카카오나 라인 같은 거대한 메신저 회사들도 이미 암호 자산을 다룰 수 있는 지갑과 DF 브라우저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암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친숙하게 다루지 못했던 그런 커뮤니티 멤버들, 논크립토 일반인들도 쉽게 이제 이 자산에 대해서 다루거나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어서 무척 기대가 많이 되고요. 소셜 임팩트 섹터에서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과거의 소셜 벤처들이 만들어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티의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가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가는 소셜벤처 크레파스 솔루션의 김민정 대표님의 강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좋은 청년금융을 위해 대한신용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입니다. 대한신용평가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도 어렵고 신용평가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은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용평가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에는 담보가 없으면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금융거래를 꾸준히 해서 신용을 쌓으면 그 신용을 인정해서 담보가 없어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평가 방법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금융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금융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과거에 금융을 잘 갚았던 기록이 없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용이 낮아서 새로운 금융기회를 받을 수가 없었고, 특히 청년이나 주부, 외국인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서 충분한 금융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칭해서 대한신용평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전통적 신용평가, 신용 등급에서 할 수 없었던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금융거래를 했던 경험은 없지만 자기의 모든 어떤 금융 기록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 잔돈도 한 푼 두 푼 잘 모으고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5등급이라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신용이 즉 높은 5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근데 알아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오랫동안 따라다니거나 굉장히 많은 대면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죠. 소액 대출을 하기 위해서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우리들이 남기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지표들, 즉 비헤이비어 데이터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성실하고 자기 관리에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를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소셜, 모바일, 인터넷 등에서의 디지털 족적을 분석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대한신용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용평가의 그 적용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자영업자가 막 매장을 오픈했는데 그 오픈한 매장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경우에 매출 기록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매출 기록을 보면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좋아하는지, 좋아요를 많이 누른 맛집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생업체네라는 부분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패턴들도 우리가 금융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대안정보의 활용 사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신용평가를 만드는 회사들이 하는 일은 눈금이 굉장히 정교하고 온도의 변화에도 간격이 늘어나지 않는 정확한 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를 2cm 그을지 4cm를 그을지라는 어떤 의사결정들은 돈을 실제 집행해주는 금융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금융사가 그동안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절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척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몰데이터가 전통적으로 예측력이 높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할 경우에 우리가 대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은 원래 사용하던 금융정보에 비해서는 예측값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그냥 사용해서는 우량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AI 머신러닝 모델 같은 부분인데요.
머신러닝 모델이나 AI의 알파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을 이미 다 보셨겠지만 하나하나의 조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왜 알파고가 거기에 돌을 놓았는지라는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기보를 분석하면서 가장 높은 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작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굉장히 예측값이 낮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그 배터리가 잘 완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 스마트폰의 OS를 잘 업데이트를 했는지, 수신한 것 대비 발신한 대비의 어떤 그 문자 기록 전송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갑자기 끊기거나 튀거나 한 적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하나하나를 볼 때는 과연 이게 신용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을까 싶은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 부분을 엔드 하면서 다 엮어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뭉쳐져 있던 그냥 중위험군이라고 분류됐던 사람들을 조금씩 흩어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거래해도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대상자구나 라고 발견을 할 수 있어서 추가 기회를 줄 수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그 의사결정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모형을 만들어서 결과값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5.5는 저희 크레파스의 플래그십 서비스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용평가 모형이 정교하다 하더라도 실제 금융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데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모델도 더 잘 거절하는 용도로 밖에는 사용될 수 없을 텐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5.5라고 하는 청년 금융을 위한 P2P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연을 보고 청년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 등급과 대한신용평가 알고리즘으로 청년을 먼저 필터링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청년들이 필요한 어떤 사연 같은 것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는 그 금융이 매칭되는 시스템인데요. 장기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완충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누군가가 자기의 꿈이 이런 건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나는 이 투자에 대한 것을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돌려줄 것이고, 그래서 저도 성장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우리 청년들이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데, 다만 어른들을 위한 평가 체계를 그냥 크기만 작게 만들어서 청년들에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청년 자체는 신용이 있는데 마치 신용이 없는 것처럼 평가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한평가, 더 좋은 대한금융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저희 청년 5.5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요, 대출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정보 조회에 대한 부분들과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제공한 스마트폰의 접속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SNS의 기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정보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굉장히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 있게 세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청년들이 이제 제공한 정보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단방향 암호화가 돼서 서버에 전송돼서 패턴화가 된 이후에 패턴 정보만 사용되고 로데이터는 다 삭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보를 누가 읽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사실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컨텐츠를 읽는 것이 아니고 로그 파일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시간의 편차,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패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분이 누구하고 연락했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하는 거는 사실 현존하는 기술에서는 분석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할 방법도 없고 실익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대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위험천만한 일처럼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금융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다만 금융사의 리스크 부서가 아니라 금융사의 마케팅 부서나 상품 기획 부서에서 새로운 고객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고객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적용했었던 그런 다양한 기준들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지금 막 신생 기업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더 잘 갚을 거야 라는 어떤 감이 생기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볼 때 동일한 신용등급 5등급이라 하더라도 5등급 중에서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징후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디지털화한 겁니다. 만약에 친구가 한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든 그 사람이 얼마를 다른 데서 대출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빌려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 거거든요. 그게 빅데이터 분석인데 저희가 사실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데이터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 이력 같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제휴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나 대안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강할 텐데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팩트 체크가 아니고 패턴 체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일관성 있고 안정성 있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해 nem으로써 마치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봤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리스크의 등급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A, B, C, D, E 이렇게 더 상세하게 구분함으로써 더 우량한 사람들한테는 한꺼번에 거절당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청년층이 가장 아픈 곳임과 동시에 청년층이 가장 효율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년기에는 대부분 다 돈이 없죠. 그런데 청년기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돈으로도 앞으로 인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도전도 할 수 있고 뭔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은 사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기는 하지만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은데 소방관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시험에 집중하고 싶다. 교사 임용고사에 이제 해서 임용을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장기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완충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50대, 60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청년들에게 그 금융을 마중물과 같은 금융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 임팩트가 점점 더 자라나서 청년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다시 중장년이 되면서 다시 청년들에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첫 번째로 청년 금융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일반적인 P2P처럼 그 마케팅을 하거나 수익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막 유치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가 유입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저희는 팬클럽 같은 투자자들이 계십니다. 저희한테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나도 세상을 위해서 좀 더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거창한 기부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도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페이백 하는 게 아니라 페이 포워드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개인 팬클럽 같은 투자자 그룹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참해 주시는 각종 이제 기관이나 기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이제 기초 자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대출 상품에 대한 것도 좀 다양해질 거고 저는 무조건 아주 초저가 금리만 청년들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년이 쓸 수 있는 옵션이 더 다양해지면 청년의 선택권이 더 많아지면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상품도 좀 더 다각화하고 투자자들도 더 다양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진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신용의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형성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에 이제 속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청년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용등급이라는 체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향후에 발전시켜서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은행을 사용하는 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마치 뭔가 자격기준, 신분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은행에서도 조금 더 높은 금리의 고객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고 제2금융권에서도 더 우량한 고객한테는 은행 수준으로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사실 만드는 것을 꿈꿉니다. 사실 금융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거든요.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은 기회가 있는 곳과 자금이 있는 곳을 연결해줘서 우리 사는 세상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사회인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다만 금융사는 본인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도 해야 되고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신용평가라는 부분이 좀 장착이 되게 되면 그것이 임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청년 믿을만 해가 아니라 이런 좀 지표화되고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좀 더 대출을 해주어도 우리의 손실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량 집단이라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레파스 솔루션이 생각하는 선한 금융이란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 네,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님의 강연 잘 봤습니다. 4차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더 건강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스페셜 토크 강연해 주신 헬시드 김서준 대표님,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3시부터 3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